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가 싸우는 게 자유경쟁은 아닙니다. 권력자나 집단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한다면 세상은 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적절한 통제를 전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통제가 형평성을 잃게 되는 순간 지옥문이 다시 열립니다. 자유란, 민주주의란 대중의 끊임없는 경계와 자각 속에서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 그 꽃밭을 가꾸는 정원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 멘트를 좀 무겁게 했습니다. 자유경쟁, 권력자, 집단, 민주주의, 대중 이런 말들을 좀 했는데요. 오늘 모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하게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이재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촘촘하게 설명해 주실 책이 뭔가요, 오늘? 촘촘하게 설명해 줄 책이 촘스키에 네. 관한 얘기입니다. 사실 촘촘하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멘트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사실 민주주의가 무언지, 권력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네. 그냥 아주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거기다 좀 더 하나 보탠다면은 서생이라고 할까요? 아니, 교수님이 소시민이고 서생이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이 책에도 잠깐 이 언론에 대해서 나오는데, 언론은 네. 권력입니다. 네, 제가 언론이 권력자 앞에 불려 나온 거죠. 노엄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오늘 교수님이 소개해 주실 책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저는 책보다는, 집중하고 싶은 것이 노엄 촘스키라는 인물입니다. 촘스키라는 인물. 예, 촘촘하게 소개할 촘스키인데, 저는 사실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촘스키를 알게 된 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촘스키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촘스키는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는 언어학자로도 알려져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외치는 진정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여 년 전에 이 촘스키를 만날 때는 언어학자로 만나게 되었죠. 전공을 하신 거니까. 예. 그 당시는 1학년 때였으니까, 전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수업을 듣는 가운데서 알게 된 하나의 인물이었죠. 대단한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죠.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일까 싶은 그런 발언을 많이 했죠.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고 또 미국에서 지금 MIT 교수로 있는 분이거든요. 네. 아주 이른 시기에 30대에 석좌 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아주 신랄하게 아마 미국 정보 당국에서는 가장 요주의 인물로 보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촘스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베트남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60년대죠. 네. 60년대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분이 1960년대에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언어학계에서 가장 첨단이면서 또 가장 혁신적인 언어 이론을 주창한 그던 때입니다. 그때 또 그 당시에 미국과 세계적인 정세는 베트남전이라는 또 전쟁을 맞게 되죠. 이미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전은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부터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거침없는 미국에 대한 직격탄을 단순히 반전이 아닌, 그죠? 촘스키가 지식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대학교 때는 촘스키가 이런 분인 건 몰랐습니다. 그냥 언어학자로만 아주 훌륭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류에 드는 언어학자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연구가 세상에 그 학계에 나온 것이 60년대였는데 60년대 그러한 것과 동시에 또 베트남전이라든지 어떤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학자로서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놀랍게 어떤 생각하는 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그 촘스키 정도의 그 위치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찌 보면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충분히 그 부와 명성을 누릴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조국인 미국을 향해서 이빠른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촘스키는 미국 주류 사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으로 생각하시죠? 유대족? 아니, 그렇죠. 유태인이죠. 유태인. 이 유태계 미국인이죠. 네. 그리고 이 아버님은 아주 유명한 히브리 학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은 가장 미국적인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태계고 또 유태인의 어떠한 그 금융 지배라든지 어떤 그 어퍼클래스 상류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유태인이라 할 때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참 의외인 반골이죠. 네. 근데 사실 반골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지식인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은 이미 가진 분 아닙니까? 가진 분이고 네. 또 언어학자로서 또 그런 생각한다는 것들은 또 쉽지 않거든요. 네, 사회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언어란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전시님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제가 전시님을 만나 볼 때마다 또 시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 사람이 시인인가 철학자인가 깡통 철학자인가? 까지 생각되는데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어요? 글쎄요. 언어라 그러면은 언어가 자기 자신이죠. 예. 나를 당신한테 던질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내 살을 떼어서 던질 수 없으니까 언어로 던지는 거죠. 예, 굉장히 시인다운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언어학적으로 또 어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언어는 아주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생각, 그죠? 그러니까 언어는 곧 정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촘스키는 자기가 언어학자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의 시선을 보내고 또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본다면은 촘스키가 그런 언어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또 미국에 대해서 자기 조국에 대해서 그러한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언어학자로서 언어에 대한 사랑. 근데 그 언어가 올바로 쓰이지 않고 대중을 속인다든지 힘의 논리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때 분노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 책에 보면은요, 네. 자라쇼비치라는 그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언어학자 중에 한 분인 선생님께서 언어 이론을 언론에 지금까지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학 이론을 어떤 사회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언어학자와 정치평론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직업인 듯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정치 상황에 대한 제 지적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데 사회 상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학적 지식과는 그것이 큰 상관관계 없다는 얘기죠. 맞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정치 현실에 대한 내 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지적 역시 기본적인 양식만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가가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정치가들은 일반 시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치가들은 네 일이나 충분히 해라. 정치는 우리에게 맡겨라. 한데 세상에 정치적이지 않은 네. 그러한 현상들 또 그러한 사회적인 작용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게 정치죠. 그렇죠. 저는 교육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강의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인간을 어떤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학명을 할 때 호모 폴리티쿠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 또는 정치적 동물.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는 결국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얘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안 준다면 사실은 관심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자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피해나 이익을 주지 않는데 정치가가 하는 활동은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내가 구속을 받는다든지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내가 어찌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져야죠. 그렇죠. 예. 감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촘스키를 볼 때는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봤던 것이죠. 1980년대라고 하면 이제 전두환이 정치를 하던 시기가 아니라 통치를 하던 시대였었죠. 대한민국의 흑역사죠. 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두환 씨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촘스키를 바라볼 때는 저는 그냥 아주 탁월한 언어학자로 봤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여러 책들을 접하다 보면서 그리고 대학에 와서 책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면서 시각이 좀 넓어지게 되면서 촘스키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발견한 책이 바로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초판이 나왔고 여러분도 지금 서점에 가서 사시면은 2013년판, 그 작년판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도 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정판이긴 해도 내용의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목차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번 지식인의 역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나는 포리송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말했을 뿐이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자본주의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경제를 지배한다. 이제는 거대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언론과 지식인은 조작된 여론의 배달부다. 나는 미국이 지난 세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 이번에 그 포리송 사건만 빼고 9번에 나는 미국이 이거를 나는 한국이 이렇게 바꿔놓어도 이 목차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으네요. 이번을 포리송 사건을 빼셨는데 네. 사실은 포리송 사건을 집어넣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딴 사건, 한국적인 사건을 하나 끼워넣을까요? 이 포리송 사건이 뭐냐면은 이게 언론 표현의 자유의 문제거든요. 제가 잠깐 포리송 사건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포리송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1900 몇 년도인가요? 그 1979년도에 프랑스의 대학 교수인 로베르 포리송이라는 사람이 나치 포리송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뭐 그런 적이 없다 비슷하게 쉽게 말해서 그 나치의 포로수용소 사건 그 뭐라서 뭐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당시에는 그러한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뭐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우슈비츠 같은 존재가 있고 그 당시에 죽음의 그러한 질곡에서 겨우겨우 벗어난 사람들도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그 자녀들이 살아 있고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리송이라는 그 리옹 2대학의 문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나치 프로스 용서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 모두가 그 사실이 아니다. 조작물이다. 이른바 대량학살의 기도와 가스질은 전쟁의 선전줄이 만들어낸 조작일 뿐이다. 이 조작 뒤에는 유태 민족주의의 음모가 깔려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히틀러는 종족과 종교를 이유로 단 한 사람이라도 죽이라는 명령 내린 적이 없다. 히틀러의 목숨을 잃은 유태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이나 국정원이 그분한테 좀 사살을 한 모양이네요. 자, 그러지 않고서요. 예. 재밌는 거는 예. 아까 촘스키의 민족 인종에 대해서겠죠. 촘스키 인종이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 촘스키의 그 혈통에 대해서 유태인이라고 했습니다. 유태인으로서는 사실은 이 포리송이라는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겠죠. 분노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처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러한 탄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리송 사건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그 표현의 자유를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리송 사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정원 조작 사건, 그 다음에 북한 무인기 사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가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정치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치적인 지식이라는 것들은, TV, 신문, 또 인터넷에 나오는 그러한 아주 대중매체에서 얻는 지식일 뿐이고 또 제 지인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 나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또 표현의 자유, 그렇죠? 그래서 김호준이 딴지일보에서 북한 무인기 며칠 전에 나온 얘기였죠. 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에서는 보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인정되는 사회가 돼야 되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맞습니다. 정청래 의원인가요?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그 여야 간에 많은 그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그 SNS 매체를 통해서 서로 아주 재밌는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참 그런 표현의 자유는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입에 걸쭉한 얘기들을 서로가 얘기를 한 것을 들어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이 고백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었지만은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니 그거 더도 말고요. 그냥 63빌딩에서 떨어뜨려만 봐도 돼요. 높이가 올라갈 것도 없고 무슨 2km 상공이다 다 필요 없고요. 63빌딩 옥상에서 그거 떨어뜨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활강을 해서 착륙한 건지 뚝 떨어진 건지 엔진만 켜봐도 알고 그건 바보 아니면 다 아는 건데. 제가 기계치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전 공대 상식 그러시죠. 공대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시인님께서는 건축이기 때문에 기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에 27년이나 있었는데.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엔진이고 뭐고 보면 금방 압니다. 그거.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다 이 프리송 교수한테 배운 게 틀림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프리송 교수를 굉장히 욕하고 있는데요. 욕먹어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먹어서 당연한 사람에 대해서 촘스키가 변호하고 옹호한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된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굉장히 강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프리송이 실제 반유태주의자이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정말로 신나치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하지만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내 글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게 쏟아진 비난들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은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비난은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분의 어떤 제가 뭐 과문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이분의 어떤 생각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체주의라든지 또는 자본주의라든지 이러한 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프리송 교수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공격적인 입장에서 있어야 될 분이 방어적이고 옹호적인 입장에 취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촘스키가 가지고 있는 멋이고 마시고 어떤 지성의 어떤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분인 거죠.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할 얘기 해라. 예, 그렇죠. 예, 거기까지. 판단은 어차피 세상이 해주는 거고 너무나 명백한 것들인데 네 할 얘기 해라. 우리나라엔 김수영이 있었죠. 김일성 만세. 이거 하나면 되는데 라고 했던 김수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배우지 말이야. 지읒일보 말입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니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읒일보에서도 또 좋은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언론에서건 간에 상대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촘스키의 그런 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기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새 책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페이지를 이해할 수 없는데 프리송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거듭 말하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야 합니다. 허락돼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생각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로 보수와 진보가 꼴통과 종북이 너무 갈라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참 답답합니다. 촘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해주는 생각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정직하다면 괴벨스와 지다노프. 자, 괴벨스는 아시죠? 나치의 선전장관이었고, 지다노프라는 사람은 소련 공산당 정치권입니다. 이 주장까지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표현만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촘스키 선생님을 모셔다가 한 5년만 국정원장을 좀 하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둘 중 하나겠죠. 나라가 망하거나. 네. 국정원장, 검찰총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정원장보다는 검찰총장 쪽이 낫겠죠. 그래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좀. 근데 이분은 안 하실 겁니다. 못하시고 안 하실 겁니다. 이분은 밖에서 자유롭게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더 만족할 것 같고, 이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리송 얘기를만 좀 집중적으로 했었지만은, 아까 저 책, 차례 소개하시면서 도대체 넘나들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언론과 지식인 문제, 또 미국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들. 그래서 코소보 사태라든가, 또 어디죠? 남미, 어딘가요? 지금 제가 찾기가 힘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한번 찾아볼까요? 네. 미국이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제 책으로는 이제 208쪽인데 아마 새 책은 좀 분량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사태라든가 코소보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그다음에 체체 문제 하여간 얘기를 안 하는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참 진짜 집요할이 많지. 정말로 좀 빼가지고 어디 저기 남극 대륙에다가 좀 갖다가 좀 쳐박아 아마 한국이라면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모르게. 근데 저는 촘스키 교수가 미국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촘스키 교수를 이렇게 놔두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미국이 좋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는 나라죠. 깡패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멋있는 게 많은 나라죠. 미국이. 그렇죠. 이제 전두환을 존경하는 분들이 그 보스 얘기하는데 사실은 깡패 두목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국을 좋아하는, 저도 지금 좀 미국을 좋아한다고 잠깐, 깐족거리는 틀은 아니지만 얘기했었지만은, 미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엄 촘스키, 여러분들도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촘스키의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물론 내용은 다 해서 저희가 소개글하고 다시 듣기 게시판에도 다 올려드릴 겁니다. 정말 이렇게 목차를 보면 9개 목차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의 역할, 표현의 자유, 자본주의, 경제, 기업, 민주주의, 여론, 넘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먼저 번에 홍사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셨던 자발적 복종, 그 책하고 세트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으시면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누군가가 세상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쫓아가거나 복종하거나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게 내용은 책은 사실 안 두껍습니다. 그렇죠? 예, 책은 제 책으로 한 230여 쪽. 새 책도 아마 그 정도 분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읽으면은 굉장히 분노할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분노할 부분도 있겠지만은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더 많은 그렇죠. 측면에서 알게 되는 부분. 우리가 모르고 사는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 책에서 여러분들도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수님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신 책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동덕여대 이재현 교수님께서 좋은 책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위험물질입니다. 잘못 다루면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게 되죠. 풍요를, 자유를 누리려면 권력자의 감언에서라도 속지 말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